안녕하세요. 북친의 서재입니다. 여성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집안의 천사를 죽여야 한다고 말한 버지니아 울프의 외침은 당시에 얼마나 급진적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여성의 역할과 존재는 오로지 집안의 천사로서 어머니와 아내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시대의 규범 속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주장은 얼마나 불온해 보였을까요? 빅토리아 시대를 살았던 버지니아 울프의 처절한 외침은 도리스 레싱이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던 1950년 이후의 유럽 사회에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듯 합니다. 하지만 레싱은 그녀만의 날선 여성적인 사유와 언어로 남성 중심의 세상에 균열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녀가 담아낸 억압된 여성의 일상과 저항은 단지 젠더로서의 여성 문제를 넘어 오늘날 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의 지점으로 나아갑니다. 이 소설이 담아낸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근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젊은 남성들에 대한 분노부터 말해야 될 듯합니다. 성평등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여성들 역시 취업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남성과 여성 사이의 대립 현상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이고 파시즘적인 사회를 바꾸자고 목소리를 외치는 것에 대해 20대 남성들은 우리가 그 가부장제의 수혜자냐며 발끈합니다. 과거에 남성들이 누려왔던 권리들이 지금의 젊은 남성들에게도 유효한 것인지, 남성들을 향한 기대치는 여전한 것은 아닌지 되묻습니다. 오늘날 생존의 문제인 이 무자비한 신자유주의 시대는 낭만적 사랑과 결혼이라는 근대의 삶을마저 위태롭게 만듭니다. 여성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어온 유리천장이 낮아지는 일과 남성이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들어오는 일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딜레마의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19호실로 가다에 수록된 작품 중 최종 후보 명단에서 하나 빼기는 밖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하는 지식인 남성의 허위와 여성에 대한 정복욕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무대 미술가인 바바라 폴스를 인터뷰하기로 되어 있는 주인공 남성은 그녀를 그거로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인터뷰에 대한 경력이나 성향 등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여자였냐만이 관심이고 그녀를 대하는 관찰의 시선도 외모에 한정됩니다. 그녀의 얼굴 생김새와 몸매만이 중요한 그에게 바바라 폴스가 보인 당당함과 무심함은 그의 정복욕을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사람,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 같은 이미지를 미끼로 성실하고 지적인 여자처럼 구는 바바라 폴스를 소유하고 무릎을 꿇리겠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분노마저 여자에게 돌리는 철저하게 찌질한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도리스 레싱이 묘사한 남성상과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 밖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때 남성들은 긴장합니다. 단 젊음과 미모를 갖춘 여성들이라면 경우는 다르지 않나요? 여성학자 정희진이 갈파한 바처럼 어머니의 지위가 높은 사회일수록 여성의 지위는 낮으며 여성의 권력은 출세한 아들의 권력에서 나온다는 지적은 너무도 예리해 서늘합니다. 우리의 지나친 교육열의 원인을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컨대 남성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젊고 예쁜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남성들과 함께 일할 때 남성들은 쉽게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단편, 목격자는 성공한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상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회사 사장 존스는 마치 직원들에게 메달을 나눠주는 듯한 태도로 예쁜 여직원들에게 한 팔을 두른 채 너무 예뻐서 오래 일할 것 같지 않은데 금방 결혼하겠어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에 새로 들어온 18살의 마니는 예쁘고 귀엽지만 절망스러울 만큼 일에는 요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만 유독 후한 사장의 편애에 27년간 일해온 유능한 노처녀 여직원은 차라리 얼굴이나 예쁘게 가꿀 걸 그랬네요 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매력적인 성적 자원을 지닌 여성이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브리스 레싱의 일침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여성의 지위가 외모와 나이에 의해 평가되듯 여성들 역시 남성을 바라볼 때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선의 공평함 역시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근본 쟁점은 공적인 공간에서 여성과 일할 때 여성을 함께 일하는 노동자로 보기 전에 여자로 보는 성애화된, 즉 섹슈얼라이즈된 시선이겠지요. 여성의 몸, 특히 자발적으로 벗은 몸은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쾌락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남성들의 시각을 다룬 작품이 옥상 위의 여자입니다. 여성의 몸을 대하는 남성들의 시선은 젊거나 늙거나 가방끈이 짧거나 길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단편에 등장하는 3명의 남성은 각기 다른 연령층의 노동자 계급으로 그들은 여성에 대한 자신들의 욕망을 거침없이, 어찌 보면 위선 없이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빨간색 비키니 하이말을 입은 채 옥상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는 여성 때문에 옆 건물 지붕에서 일하는 3명의 노동자들은 심사가 어지럽습니다. 석 달 전 결혼한 새신랑 스탠리는 알몸이나 다름없는 여자의 모습으로 머릿속이 가득하고 17살 톰은 마치 그녀가 자신의 여자인 양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여자를 향해 발을 구르고 휘파람을 부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히 옷을 벗고 누워 자신들의 추파를 무시하는 여자에게 새 남자는 분노를 느끼고 미친 여자라는 결론을 냅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들을 위한 쾌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여성이 옷을 벗고 누워 노동하고 있는 남성을 보거나 무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남성 우월적 사고의 발현이겠지요. 이 소설에서 남성 노동자들이 느끼는 분노감에는 남성과 여성의 권력차가 뒤집힌 것도 한몫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삶은 어떠한가요? 남성들의 영역이라고 한정 지어놓은 밖의 영역에서 남성들이 전리품으로 명예와 지위, 돈을 챙겼을 때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여성의 삶은 쟁취가 아닌 지키는 삶이며 그 가정의 수호를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는 과정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표제작인 19호실로 가다는 안락한 삶을 위해 능력 있는 여성 수전이 가정의 안주인 역할만을 하다 스스로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매트와 수전은 결혼 전 각자 쾌적한 아파트와 전문적이고도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가족 중심의 삶으로 모든 것을 재편합니다. 각자의 아파트를 팔고 융자를 내서 멋진 저택을 사고 임신과 동시에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스위트홈을 만드는 데 올인합니다. 정원이 딸린 리치먼드의 집에서 집안일을 돌봐주는 사람도 고용해가며 내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들 부부가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아이들한테 엄마의 손이 덜 필요해지는 시점이 오자 수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실존적 불안을 느낍니다. 공포가 실체 있는 두려움인 반면 불안은 실체 없이 조여오는 심리적 문제라고 하지요. 사랑조차 삶의 중심이 아니었음을 깨달아 버린 중년의 어느 시점에 수저는 갈팡질팡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이것을 위해서라고 할 만한 이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손이 아닌 부모의 손에서도 잘 자라고 남편은 결혼의 권태를 외도로서 돌파해 갑니다.
결혼 생활에 충실이라는 말이 실현 불가의 야만적 구세계에 속한 것을 알아버린 수전은 간절하게 자기만의 방을 원합니다. 철저하게 자신과 독대할 수 있는 외곽의 허름한 모텔 19호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는 책임감 있는 아내이자 어머니 역할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순정한 연애는 있어도 순정한 결혼은 없다고 했던가요? 한때는 매트와 가정의 안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아무렇지 않던 삶이 이제는 그녀의 삶 전반을 뒤흔들어 놓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트 역시 가정을 위한 자발적 구속이자 헌신하는 삶임을 수전 역시 모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삶이 존재하는 곳은 일터이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매트라는 자아의 본질을 상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전 그녀가 선택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 속에서 수전은 자신의 진짜 삶이 지워져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호텔비를 타내는 굴욕을 감수하면서도 기어이 프레드 호텔 19호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은 익명의 존재가 되는 그 시간만이 존스 부인이자 내 아이의 엄마가 아닌 수전의 본질로 돌아온 것 같은 존재의 회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전이 희생해왔던 모든 일들은 그녀 아닌 다른 이들로 대체 가능한 것이며 사랑은 시간을 이겨내기엔 턱없이 허약한 것이고 속절없이 늙어가는 자신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자각에 그녀는 절망합니다. 어머니 또는 아내로서의 역할만을 강요받았지만 그 역할이 끝났거나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잃어버린 여성의 삶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정 내 일과는 끝없이 원점으로 돌리는 허무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머리가 크면 저 혼자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자질이 모든 여성들이 본래적으로 타고나는 덕목인가 궁금해집니다. 오랫동안 당연시 여겨져 온 것들의 의문을 던지는 여성들은 더더욱 위험해 보이겠지요. 무엇보다 주부로서 가정을 일구고 살아온 여성에게 가족 또는 사회가 주는 보상이 너무도 박합니다.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국가적으로 강요해왔던 시대에서 특출난 재능을 지닌 도리스 레싱은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수전의 삶으로 표상되는 소통 부재의 고립과 실존의 불안은 바로 가정과 사회 그 어디에도 자기 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레싱의 삶을 반영한 것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학이라는 칼과 방패를 들고 세상 속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레싱은 여성 독자들에게 남성들에 의존하지 않는 자신만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1960년대 유럽을 배경으로 여성의 삶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한 레싱의 고민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여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면 우리 사회의 진보는 너무도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